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봤을 때 때로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일들로 인해서 각각의 문명의 발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가 비슷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문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반면에 다른 문명은 산술적인 발전밖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세계사에서 1543년은 그러한 뜻깊은 연도로 볼 수 있습니다. 1543년이라는 길지 않았던 12개월 동안 어떤 일이 과연 유럽과 일본과 조선에서 발생해서 이 세 문명을 갈라놓게 됐을까요? 오늘 제니퍼와 함께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373년 2월 19일 폴란드 북부 상업도시 토룬에 사는 부유한 상인 코페르니크 집안에서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미코와이라고 불렸죠. 당시의 세계는 격변 중이었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인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인쇄하는 데 성공했죠. 이것은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의 저작들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전 유럽에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미코아이가 태어나고 15년 뒤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이끄는 포르투갈 함대가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에 도달했죠. 미코아이는 장성에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파노바, 페라라 대학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과 법학, 천문학과 또 수학과 의학, 대단하죠. 그렇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배웠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도 배우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은 그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주장했죠. 미코아이는 이러한 대학자들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미코아이는 밤하늘을 막 관찰하다가 천체의 움직임이 그가 배워왔던 그 천동설에 맞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대학자들의 견해가 과연 틀릴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그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그는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하늘, 즉 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코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의 견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쉬프트였어요. 지금까지의 우주관을 단번에 뒤바꿨으니까요. 놀라운 거죠? 또 놀라운 것은 그는 이러한 발견을 천동설이 당시의 세상의 전부였던 중세를 뒤덮었을 당시에, 즉 천동설이 아닌 다른 주장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는 시기에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후세 사람들은 하늘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꾼 이 대담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을 담은 코페르니쿠스의 저작인 천구와 회전에 관하여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덕분으로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시점은 바로 또 1543년이고요. (1543년 5월 24일) 세기의 대작을 저술했던 코페르니쿠스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 유럽 기준으로 동쪽 끝에 있었던 그 일본의 유럽인들이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 포르투갈인이 상륙한 곳은 일본의 가고시마 본토 남쪽의 작은 섬인 다네가시마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작은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르투갈 상인들은 다네가시마 섬의 도주인 도키다카를 만납니다. 이들의 손에는 두세 자짜리 작은 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들 상인들은 야만 민족을 만나면 이런 화승총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했고, 이제 문명인을 접하면 이 화승총을 고가에 판매해요. 그래서 이윤을 남깁니다. 15살밖에 안 됐던 도주인 도키다카도 이들에게는 그냥 밥으로 생각이 됐죠. 그렇게 아르케부스 2정은 도키다카에게 무려 2,000냥으로 판매가 됩니다. 당시에 2,000냥이면 얼마였냐면 200명의 군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 아르케부스 2정, 그 총 2정에 수만 배를 뻥튀기 했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상인들이 간과했던 것은 이 허접한 아시아인들이 향후 이 총포를 자체 개발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키다카는 40살 먹은 기술자인 야이타에게 대포를 제공하며 생산을 주문합니다. 야이타는 도주가 명한 대로 철포를 막 분해를 해요. 그래서 국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였어요. 화약 폭발력에 탄환이 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총열의 뒤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쇠를 불로 녹여가지고 구멍을 막아도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죠. 두꺼운 뚜껑을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히 이렇게 결합시켜야 됐는데 일본은 나사라는 부품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다네가시마 민담에는 기요사다의 외동딸이었던 와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요. 그랬다가 포르투갈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결국 야이타는 대포 제작에 성공했고 이 조총 제작법은 순식간에 일본에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의 방식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549년 15살이 된 미래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가 철포 500자루를 구입합니다. 1575년 6월 29일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연합군이 나가시노에서 전국 최고의 세력을 과시했던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를 전멸시킵니다. 3열 횡대로 배치된 철포병 3,000명이 연속으로 퍼붓는 총 아래 다케다가 이끄는 무적의 기마 부대는 참패하고 맙니다. 연합부대는 38,000명이요. 다케다 기마 부대는 12,000명이었죠. 그 후 역시 철포로 무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칼을 놓지 않은 자는 패했고 총을 쥔 자는 승리를 거머쥐었죠. 당시 30만 정의 대포가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유럽 대륙 전체가 소유한 소총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산지가 아닌데. 대포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승 전력으로 인지되는 기마병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재정의가 됐죠. 그리고 전쟁의 승리 공식이 이 대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대포는 당시 최고의 병력으로 치부되었던 기마병을 잡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에서는 대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 되었습니다. 무대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무대포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조선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임진왜란 때 총기군을 기마병으로 막겠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임진왜란 때 조선의 주력군이 전멸하는 신립의 패전은 예고된 패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대포를 받아들이는 사건을 전례와 전파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이 전례는 외부의 문물이 도입돼서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내재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내꺼되는 거죠. 그리고 전파는 외부의 문물이 도입이 돼서 널리 퍼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유럽의 아르케부스가 전파된 것은 서남이나 동남아시아 중국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전례로 성격 전환이 이루어진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좀 얄밉죠.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유럽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일본은 총포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던 1543년, 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탐구하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조선을 갈랐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43년 조선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은 성리학의 교육기관인 서원의 설립입니다. 서원의 설립자는 주세붕이죠. 주세붕이 서원을 설립할 무렵에 세상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 등 천재지변이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죠. 1542년부터 1543년까지 이 중종실록에는 가뭄에 관한 기록이 51번, 그리고 굶어 죽을 정도의 기근에 대한 기록이 32번 나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로 난리를 막고 가뭄 구제를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교화로다. 그 후 이황은 이 백운동 서원을 국가가 공인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국왕 명종이 손수 소수서원이라는 편의 글씨를 써서 서책과 함께 하사하였습니다. 비로소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 돼서 조선 최초로 왕이 이름을 내린 사액서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박종인 작가의 대한민국 징비록이라는 책을 근거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 설립에 대한 작가가 기술한 부분의 소제목이 서원,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다 입니다. 작가가 왜 이렇게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원을 비판했을까요? 나름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된 서원은 면세 등의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의 본부로 변모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서원은 사당으로 변모가 돼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석으로 자기들끼리 원수가 되고 나며 사치가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방 백성을 부리는 지방 정권인 양 행동했다는 거죠. 그 수도 얼마나 많았는지 고종 때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서원의 수는 모두 909개로 한 읍당 3개 꼴이었습니다. 그 많은 폐해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사액서원 4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없애버렸어요. 1543년 서원 설립은 조선을 성리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을 억압하는 지식 독재와 학문 탄압의 나라로 만든 신호탄이었습니다. 송나라 주희가 꺼낸 성리학에는 군사학도 없었고 재정학도 없었고 세무학도 없었고 또 외교와 경제에 대한 강론 따위도 보이지 않았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울 때 이미 대륙에서는 주자학을 폐기하고 실용적인 양명학이 지식사회와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폐기된 철학을 조선 정치에 도입해서 500년 동안 통치 이념을 삼은 거죠.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 유지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독점한 참 특이한 정치체계가 이 성리학에 의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1543년 한 문명에서는 우주관과 세계관을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연도 다른 문명에서는 신문명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재편되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중국에서도 폐기 처분된 성리학으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서원이 설립됩니다. 그 모든 것이 1543년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